예, 요즘 뭐 연일 시황역에 갑니다. 시황이 궁금하다는 거죠. 예, 윤아 씨 어서 오시고요. 이재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란색 가디건을 입고 오셨네요. 네. 네. 아, 어떤 의미죠? 네,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오늘 가디건을 무슨 색을 입고 오실까? 저희 제작진들이 궁금해가지고 궁금증이었거든요. 각자의 색깔을 얘기하고 지금 커피를 내기를 했거든요. 아, 네. 제가 빨간색을 입고 왔었어야 됐네요. 네, 뭐 그게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아. 자, 이제 9월 증시 전망할 타이밍이 왔어요. 8월 말인데 제가 안 그래도 이재선 의원님이 월간 자료 이제 쓰실 거다. 어떻게 쓰나 무슨 제목을 하나 딱 그랬더니 고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쓰셨죠? 네, 맞습니다. 사무엘 베케티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까? 그렇죠.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네, 네. 고도의 의미는 좀 여러 가지일 네.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와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반영될 듯 말 듯 하면서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구간이다라고 9월 달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단은 사실 그렇게 크게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2620포인트가 지수 상단이라고 저는 9월 달에 증시 전망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추가 긴축에 대해서 시장이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잭슨홀 회의가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잭슨홀 회의에서 별다른 힌트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사실 지수 레벨단에서의 기대보다는 오히려 이제 업종별로 선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사실 소화는 되고 있지만 미국채 공급 물량 부담이 여전히 3분기 중에는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을 이제 이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증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금리단에서의 지표 중에 하나가 10년물 실질금리거든요. 근데 10년물 실질금리도 저희가 2009년 이후 수준까지 아직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에 대해서 뭔가 1차적으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뭐 최근에 부양정책 기대감이 다시금 일어나고는 있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게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게 실물 경제 지표의 반영이 언제쯤 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미지수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 중국 회복 경기가 지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이익 모멘텀도 생각만치 못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반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620포인트가 저희가 코스피 트레일링 PBR 한 배거든요. 자산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내지는 금리의 절대적인 하락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한 배를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9월만 놓고는 그렇다, 그죠?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사실 기노업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연말까지는 지수 상단에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익 추정치를 이제 살펴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사이클이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만 이 속도 자체가 더뎌서 제가 지수 상단을 크게 높게 잡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그렇게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간에 역설적으로 그 경제 연착륙에 대한 재료가 금리를 낮추는 재료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자면은 시장의 하단을 또 지지해주는 재료로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박스권 장이 조금 더 9월 달까지는 지켜보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 업종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또 추석 연휴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혹은 또 실제로 거래가 안 되니까 영향을 미치죠.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9월 달 수익률이 한 0.3%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달에 비해서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그러네요. 계절성도 일부 예. 반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고도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랑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금리에 대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는 좀 미국 국채금리가 그래도 하락을 떨어졌죠. 하면서 예.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도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어떻게 미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변동성이 계속해서 계속 클까요?
전 기노 관점에서 연말까지 놓고 보면은 국채 금리가 점진적으로 빠질 거는 같아요. 근데 뭐 9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어느 곳도 약간 방향성을 한 곳에 좀 베팅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이 보는 중요한 지표들이 아직까지 연준이 원하는 수준만큼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국채 금리 부담을 좀 덜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긍정적인 부분은 파월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잭슨홀 회의를 통해서 지금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라는 말을 한 7번 정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실물 경제 지표가 조금씩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도 연내 과도한 긴축을 좀 경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추가적인 그 연내 한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그렇게 높이 사고는 있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준이 지금 보는 지표가 네. CPI 지표도 그렇고요. 고용 지표도 그렇고 특히 이제 7월 달에 소매 판매 지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시장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둔화가 된다라고 이제 연준이 인식하기 전까지는 국채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FOMC 회의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9월 21일인가 뭐 그렇죠. 네, 9월 20일에 아마 예, 예.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미국은 나쁘게 나와주는 게 주식시장에 도움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도 네. 이제 컨퍼런스 보도였죠. 어제 소비 네. 심리지수 안 좋게 나왔고 이번 주 이제 고용 지표도 있는데 고용 지표가 미안하지만 안 좋게 나오길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네. 그렇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고용과 소비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지 시장이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이제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네. 좀 안 좋게 나오고 구인 공고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랠리를 그렇죠. 펼쳤던 거는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고용과 소비의 보조 지표 성격을 띠는 지표입니다. 어제 발표된 거나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죠. 근데 그쵸, 저희가 네.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또 그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네. 내지는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 심리 지표가 곧바로 이제 하드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보다 그래서 저는 그 9월 달에는 뭐 고용과 물가 지표의 중요도도 여전히 높지만 그 소비에 있어서 소비 하드 데이터들을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켜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7월 소매 판매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7월 달 소매 판매가 뭐 계절성이라든지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 효과로 잘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치 대비 잘 나오면서 그때부터 금리가 좀 상방 압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보면은 연준의 회의가 20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전주에 저희가 CPI와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소매 판매는 아마 14일쯤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표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 예상보다 소매 판매가 그래도 좀 꺾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이게 배드이스 구수로 해석하면서 시장은 이제 다시금 또 이제 9월 FOMC 회의를 기다리는 연준의 스탠스 전환을 기다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이게 연준이 주목하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구인 공고 건수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연준은 그래서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오는가 내지는 아니면은 임금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포커싱을 맞출 것 같고요. 네. 고용도 고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소비 지표가 조금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고용은 사실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대부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도가 많이 네. 높아질 것 같습니다. 소비가 아직 좀 탄탄해요, 그죠? 네. 네, 또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게 중국 경기가 부진한 게 좀 국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증시 부양책은 어느 정도 내놓고 있는데
다른 걸 내놓지 않아 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번에 또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예금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중국 경기 회복을 좀 앞당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양 정책의 효과가 실물 경제로 얼마나 투영이 될지 저희가 과거 사이클이랑 비교했을 때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이번에 좀 아니 많아요. 기댈 만한 게 중국의 부양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기대할 만한 부양책이 이게 재료가 이제 예, 좋기는 예, 한데요. 예. 다만 이게 정말 예전만치 강한 부양책이면은 저희한테는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양책을 내놓는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저축에 이제 일단 중국 분들이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비 쪽에서의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쌓아놓은 저축액에 있어서 이제 소비를 시작을 하기는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다만 시차를 두고 언제쯤부터 소매 판매라든지 내지는 저희가 주목할 만한 소비 관련 데이터로 반영이 될지가 보다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중국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 PMI가 나올 텐데 이거를 조금 더 지켜는 봐야겠고 일단 컨센서스 자체가 50선 그 이상을 아직까진 바라보지는 않고 있어서 네. 9월 달에 이제 중국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 수추가 상승제로 작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반기를 보면서 반도체나 IT 좋게 보이시잖아요. 네. 최근 주춤하다. 물론 이제 어제는 좀 오르긴 했는데요. 이것도 연속성이 있을까는 고민이긴 해요. 네, 엔비디아 효과나 아이폰 공개도 9월 12일인가? 네. 뭐 아이폰 이제 9월에. 15 공개한다고 하는데 네. 반도체 IT 전망 좀 해주세요.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 풀린 돈이 워낙 또 많은 상황이고요. 이 시장의 돈이 어디로 쏠릴 거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성장의 희소성에 그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1등 기업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자면 저희가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뭐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사이클, 특히 이제 AI로 대변되는 그 새로운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산업군과 달리 그 경기와 무관하게 이제 새로운 수요단에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이끈다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관련된 업종은 사실 반도체가 유일한 이제 산업군이고요. 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자면 그 AI 관련된 산업 내에서 독과점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에 대한 희소성에 그 갈구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저는 기노업 관점에서 엔비디아와 같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IT는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기, LG노텍, 뭐 LG전자 이런 쪽은 다음 단계로 가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 일단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예. 있는 기업들을 시장에 1차적으로 소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IT 사이클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은 나중에 조금 따라 붙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반도체 쪽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9월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9월이잖아요. 어떻게 9월 달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간마다 발표되는 MMF 잔고를 좀 트래킹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내요? 있어요. 해외요? 해외입니다. 해외. MMF가 네네. 저만 두 분 다 네네네. 아시고 저만 모르는 것 같은데 네네. MMF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네. 상품이고요. 이게 금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줍니다. 이제 미국 기준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5% 정도의 금리를 주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MMF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증시의 투심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거래도 좀 줄고. 네, 거래량도 좀 줄고요. 이게 자금 자체가 좀 안전한 피난처를 향유할 수 있는 그 투자 상품군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투심이 개선되는 가운데 MMF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증시의 대기자금 성격이 또 MMF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시장은 안정적인 것에 대해서 찾는 욕구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간마다 조금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네. 머니마켓 펀드의 줄임말 MMF. 머니마켓 펀드 절대 안 잊어먹겠습니다. 예, 근데 뭐 국내 MMF도 얘기 많이 했지만 해외 그러니까 대기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9월 전략을 좀 짜봐야겠어요. 아까처럼 위로는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수는 못 오르지만 이번 주 흐름들은 굉장히 종목 장세가 나타나잖아요. 못 오른 것도 키 맞추고 올라오고 전략하고 관심 분야 말씀해 주세요. 네, 9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준이 연내 추가 긴축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도 사실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좀 안정적인 기업들 내지는 업종을 찾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자면 저희가 경기 민감 업종 대비 방어 업종의 상대 강도가 사실 지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방어 업종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관찰이 되고 있고요. 뭐 사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세장 가능성까지는 저는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조금 우량한 기업들 내지는 안정성이 담보되는 기업들을 찾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자면 저희가 카우즈라는 ETF가 있는데 그 양호한 현금 흐름을 보유한 기업들을 다 모아놓은 ETF예요. 근데 여기에 그 설정자 수라든지 그 S&P 500 대비해서 수익률이 2주 전부터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관련된 컨셉을 녹여서 생각을 해보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이제 우수한 잉여 현금 흐름을 보유한 기업이라든지 업종들이 좀 이제 연말까지도 기노업 관점에서 방어력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전략만 놓고 보자면요, 저는 이제 최선호주로 자동차, 통신, 반도체를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악유가 없는데요. 네. 자동차. 뒷거리 좀 땡기는 게 답답하죠,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요. 네, 자동차 그쵸. 다들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네. 자동차를 왜 제가 이 선호업종 중에 하나를 꼽았냐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배당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업종에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게 방어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사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이제 계속해서 펼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그 이제 배당 많이 하기로 그죠? 네, 맞아요. 얘기했죠. 예. 네,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배당 수익률이 지금 코스피 대비 높습니다. 2.3%고 코스피가 2.0%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코스피를 이기는 업종들의 특징을 보면은 코스피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꼽았고요.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는 통신은 왜 워낙 들어간 거예요? 네, 예. 저도 궁금했어요. 통신. 워낙 이제 고배당 업종 중에 이제 가장 그럼 대표적으로 KT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배당 주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랑 통신 같은 경우는 그 고배당 업종 내지는 배당을 잘 줄 수 있는 그 우량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결국에 늘어나야지 사실 주주 쪽에 환원 정책이 더 이제 유연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통신을 꼽았고요. 네. 9월은 브라질처럼 공격 축구를 하지 말고 이탈리아처럼 장구는 수비하는 그렇죠? 오. 방어적인 쪽으로 가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네. 가시죠. 저희는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얼른 감사합니다. 퇴근해 보시죠, 두 분. 수고하십시오. 이로운 경제 채널 EBC